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통장 잔고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또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통장 한 계좌, 그리고 친절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진 한 계좌.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 통장에 행복을 차곡차곡 정립해 두다 보면요.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시련, 고통, 위기, 슬픔, 이러한 마이너스가 찾아와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소중한 사랑과 함께 마음속 통장 안에 행복 차곡차곡 정립해 보시면 어떨까요?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이신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이십니다. 곁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원님의 아내와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신 손님은요.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고 계신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희망의 엔진, 우렁찬 서울 엔진, 서울 양천구의 지역구를 둔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우렁차시네요, 네. 의원님. 실제 이름과 또 한 끗 차이라서 우렁찬이라는 별명을 또 갖고 계신 건가요? 또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게요. 이유가 공항 근처에 살고 있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크게 생기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소리 크게 하는 게 버릇이 됐고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우영찬과 우렁찬이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자, 부의장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봐요. 1973년에 강제 철거로 신월동으로 이주를 하셨고요. 그래서 벌써 한 50년 넘게 쭉 신월동에서 살고 계시다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살던 집이 지금의 호화마트월 서울 수산물 시장 근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무너뜨리더라고요.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 목재로 된 집이었는데 2층 집이었는데 목재로 된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걸 네. 보고 그러고 이제 신월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가 몇 살 때? 이게 73년도 정도 됐고요. 처음 왔을 때가 지금의 서울 남부법원이 있는데 저수지였고 네. 일대가 전부 논밭이었고 시골이었고 전기 안 들어오고 버스 없던 곳으로 처음 이제 철거민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논밭 있던 곳에 철거민들이 있다가 그 지역이 이제 저지대였으니까 고지대인 신월동으로 이제 정착돼서 이사를 했고 거기서부터 쭉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제 토박이시네요. 양천구 신월동 토박이. 뭐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토박이처럼 네. 초등학교 입학서부터 모든 학업을 마칠 때까지 또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네. 신월동 토박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부모님까지 하면은 부모님 세대에서도 역시 서울 토박이이셨던 거죠? 예, 부모님들께서도 다 서울 토박이셨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는 사실 연고가 없어요. 네. 부산으로 시집간 누나가 한 분 계시고 네. 나머지는 이제 서울 연고 또 처갓집은 아니네요. 처갓집은 장인어른 이북분 또 장모님은 경주분. 네. 네. 자,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지 일단 두 분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일단 아버님은 사실 제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돌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상 침대에서 제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것을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게 우리 형님들, 가족들의 이야기였고,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대신에 이제 저희가 삼남 이녀였는데, 네. 삼남 이녀를 다 이렇게 홀로 끌어안고 키워오셨고, 예.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기억은 참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저는 전혀 없어요.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요. 고생이 많이, 아무래도 그 산업화 시대에서 어머님들이 그랬지만, 특히나 이제 남편분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행상도 좀 하시고, 네. 또 다만 이제 그 외가가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참 어렵고 힘들게 저희를 키워오셨죠. 네, 오남매를 홀로 네. 키워오신 어머님이신데요. 근데 뭐 누나하고 네. 저하고 한 20살 차이가 나요. 정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안의 보물로 자랐죠. 바로 위에 누나하고는 이제 9살 차이 나고, 늦둥이셨군요. 네. 예. 늦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일찍 형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러면서 조금 이제 힘든데, 그래도 저 키우시느라고 우리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죠. 자, 어려운 가정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사랑만큼은 가득가득 받으셨겠는데요. 예. 그 당시에 저희 신월동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여유 있는 가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다 철거로 왔으면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었고, 그렇죠. 다들 힘들고, 뭐 부모님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은 가정이 굉장히 불우하거나, 그러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만 늘 실컷 자연과 함께 뛰어놀고 네.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뭐 그런 게 자라왔죠. 그러니까 아주 자연에서 스스럼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 네. 스트레스 없이. 그래요. 거기 또 우리 제가 삼남 이녀의 막내로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렇게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랑과 웃음과 여유, 배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예.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결코 예, 경제적인 것과 예, 비례한 거는 아니죠. 예. 이제 사회를 책임져야 될, 가정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되면은 물론 이제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자라날 때는 굳이 경제력보다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존중받고 아낌 갖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그렇고 제 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참 환경이 열악했던 곳이었습니다. 철거민촌이었겠지만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정겨웠던 내 고향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하고 노셨나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촛불 켜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다 논밭이었어요. 지금의 도심 지역, 그 제가 살고 있는 곳곳이 어렸을 때 논과 밭이었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개구리, 올챙이 잡아가지고 개구리가 될 때까지 키웠던 기억도 있고, 네. 저수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은 아이도 있었고, 아이고. 그런 아픈 모습도 봤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 지나가면 참 아니었던 소문이었는데 무장공비가 왔었다. 그래가지고 막 출몰하는 곳이다. 경찰들이 군인들이 막 다니고, 그때 이유는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냥 나가서 어머님이 진짜 하얀 빤스를 하나 사주시면은 그걸 입고 빤스 하나 입고 이제 그 개천으로 이제 예.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빤스 자랑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말씀으로만 들어도 정겹고 그 행복한 모습이 예,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침 일찍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저녁 늦게까지 놀았으니까요. 뭐라고 놀았냐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무 열매 같은 거 따먹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물고기를 끓여 먹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었고. 애기였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아무튼 아침에 나가면은 어두워질 때까지 그냥 자연과 살을 그 쏘달아 다닌 것밖에는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겁게 유년 시절을 보내서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의원님이 되신 게 아닐까요? 네. 행복함 속에서 자라서 유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시절에 또 어머니 음식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가장 맛있었던 음식 손꼽는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고기를 좋아하시고 회 같은 걸 안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저도 편식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고쳐졌지만 예. 어머님하고 예전에 김장 담글 때 막 300포기, 400포기 담그고 그런 거 했던 거. 지금 만일 어머님한테 뭘 그 해달라 그러면 그 된장국에다가 네. 오뎅을 갖다가 이렇게 듬뿍듬뿍 쓸어가지고 넣어주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하고 네.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그게 먹고 싶은데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맛은 아니고 그리고 또 어머님한테도 네네. 부탁을 드려봤어요. 어머니 예전에 그거 나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해주셨는데 네. 또 약간 좀 맛이 달라졌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지나고 보면은 어릴 적 추억에 대한 맛이지 맞습니다. 똑같은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만일 어머님이 살아오시면은 그거 한번 해달라고 해보고 싶어요. 학창 시절 예,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범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맞고요. 까불까불한 친구? 그런데 성실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실적도 내고 그런데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 없는 애가 전 늦거나 막 그러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서 시각 한 번 안 하고 예. 학교에서 과제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가고 그래서 점수를 줄 것도 뭐 50점 줄 것도 60점을 주고 그랬던 선생님들의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쟤는 아빠가 없는 애다. 그래서 좀 더 잘해줬던 고 학교에서도 좀 더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범생이면서 까불까불했던 친구 아마 제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또 잘했잖아. 또 너 보면 되게 예. 유쾌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느껴지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때 몰랐던 게 느껴지던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존에 계시다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게 아버지라는 거에 대한 게 느껴지는데 제가 돌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의 없죠. 상처가 없는 예.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를 챙겨줬구나. 또 그래서 나를 이뻐해줬구나. 그래서 상장을 하나 더 줬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나이 먹고 했습니다. 당시에 또 워낙 학교에서 공부 많이 시키던 시절이에요. 밤 늦게까지. 네. 예, 열심히 하셨잖아요, 또. 공부는 뭐 그 당시에 학생들은 다 아침 일찍 가서 한 7시 반까지 가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도 굉장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네.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서 나올 때 그 밤 10시 때까지만 이제 학교에서만 계속 놀고 친구들하고 티격태격하고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약간 탈선 비스무리하게 한 게 그 이제 나이트클럽도 좀 가보고. 정말요? 그때는 이야. 교복 자율화 시대였거든요.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태가 잘 안 나죠.
안 나긴 다 나죠. 다 나는데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받아준 건데 나이트클럽도 이렇게 몇 번 가보고 그다음에 다방에서도 이렇게 막 춤도 추고 하는 다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가보고 그렇게 좀 약간의 탈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전교에서 손꼽히게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그렇게 탈선하니까 성적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고1 때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고를 친 건 아니고요. 고1 마지막에는 삭발을 했죠. 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2 때부터 조금 자리 잡고 고3 때까지 공부해서 이제 그 삭발 투혼 이후 혼났어요. 야, 너 무슨 일이 있니? 너 불만 있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려고 삭발을 했다. 의지를 보여준다. 예.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내가 한번 열심히 뭔가 바뀌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덕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진학을 하십니다. 예, 대학생 시절부터 좀 사회를 바꾸고 싶다. 예, 이런 마음이 좀 드셨나요? 언론인이 꿈이셨는지. 87년도에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가 아마 입학이 3월이었는데요. 그 박종철 예. 열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막 종로와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항의와 집회가 있었던 시위가 있었던 시기인데 네네. 자연스럽게 그냥 합류했죠 뭐. 그 다음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민소강 놀이반이라고 농악하고 곧 운동권 서클에 그 당시엔 서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곧장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아 이건 아니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갈차게 투쟁을 하자. 열심히 했고 그때 했던 분들을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고 있고 네. 그 당시는 이제 1학년이었고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계속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3학기 연속 선덕열 방어율을 받아서 학점을 1점을 못 넘었습니다. 0점대 학점으로.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는 하나만 학점이 나오고 올 F라고 해서 출석 기달이 나오고 와.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군대 전방도 이제 전방에 있어 거부도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군대를 갔죠. 예. 근데 주변에도 그렇고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그 당시에 80년대 학번들 모두가 갖고 있었을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공부로 표출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조계로 가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 예. 언론사로 가서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언론사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뭐 방송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됐죠. 예. PD로 입사를 하셨다고요? 예. 그 직장에서 바로 또 아내분, 사모님을 또 만나게 되십니다.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죠. 야, 저는 그야말로, 땡겨봤지만 예. 네, 한 여자의 일생을 제가 이제 망쳐놓게 된 그 네. 사내 커플이셨던 거잖아요. 네, 사내 커플이었고요. 참하고 이쁘더라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보다 훨씬 이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당시에는 이 사내 커플이 어땠나요? 좀 지금도 사실 당사자들은 숨기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그거는 당신은 어떠셨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인 것 그쵸, 같아요. 국룰이죠. 네. 남들은 주변- 모르게 그렇게 밖에서 만나고 뭐 예. 그러지만은 회사 밖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저는 새벽 프로그램을 하고 아내될 사람은 이제 저녁 프로그램을 해도 네. 어떻게든지 또 저녁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만나고 하고 근데 다 알더라고요. 근데 예쁜 것 빼고 또 하나의 매력을 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참 단아하고 남을 배려하고 참 부족함이 없는 와이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면에서 한 여자의 인생을 아주 깔끔하게 망쳐놨죠. 아유, 또 겸손한 말씀이시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지지시고요. 아마 와이프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일단 고생을 많이 시켰죠. 자, 철없던 시절에 참 한놈한테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지금 인생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죠. 죄송하고. 그 고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사모님이 좀 그거하고 고생을 상관없이 하셨다.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상관없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 마치고 외환위기가 왔어요. 아무래도 주변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40살 차이가 나고 바로 위에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어머님 혼자 사시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 저하고 어머님하고 단 둘이 살게 됐으니 나중에 먼저 결혼한 큰형네 들어가서 살기도 이젠 너무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 같이 어머님을 모셨군요. 예. 어리석은 거죠,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부터 저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네. 사랑이 뭔지 또 제가 얼마나 멋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거기서 속아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신혼생활을 하고 곧장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방송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네. 수원이었거든요.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신월동이고, 1시간 10분, 20분이고 왕복. 그러다 보면은 집에 못 들어갈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 일이 워낙 야근도 많고 그렇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특수 방송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를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혼자 했죠. 육아도 혼자 하고 우리 어머님도 혼자 모시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생활 고생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죠. 자, 잘 나가던 방송사 PD님께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정치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사회를 바꾸고 싶었고, 언론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작구나. 그러면 자기가 직접 바꿔보고 싶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늘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2009년도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노조와 뭐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해고가 됐어요. 네. 예. 해고의 과정을 거치고 그 사이에 이제 잠깐 2010년에 마침 선거가 있어서 제 성격이 좀 유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선거를 돕고 또 그 후보가 당선이 되고 저는 이제 복직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오랜 복직 소송을 거쳐서 이제 승소를 해서 복직을 했고 그게 2013년이었고요.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장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정말 우리 지역 유권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삼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선을 연임할 수 있었던. 일단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건 바로 재구민과 똑같이 맞물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역 구민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많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투표까지 해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가장 어려웠던 선거로 지난 2022년에 치러진 11대 선거를 꼽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색 선거 운동으로 눈길을 또 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는 표차가 그전에 뭐 만표 막 이렇게 크게 이기다가 377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예. 그 당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여론조사를 몰래 해봐요. 몰래 해봤는데 표차가 18.5% 나더라고요. 상대 후보도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 정도 났대요. 그래서 저는 18.5%면 사실 선거는 끝난 거거든요. 네. 그건 저만 알고 제 친구하고 단 둘만 알고 남들한테는 여유 있게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겨우 377표 차이로 이겼는데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가. 예전에 어떤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단체장의 선거가 당락이 좌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마치 저는 그걸 갖다 웃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한 명, 두 명 얼마나 중요할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분, 두 분 열심히 만났고 네. 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고 문자 하나하나에 대해 소중하게 답변을 해서 겨우 377표 차이로 이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편 날 저는 사실 지는 걸로 알았거든요. 질 줄 알고 예. 네, 집에 가서 일찍 잤는데 새벽에 이겼으니까 나오라고 와. 그래서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선거고 사실 질 거라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잡는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사실 저는 이제 펀드라는 것도 했어요. 그니까요. 네. 우렁찬 펀드. 네. 예.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뭐 선거 비용의 필요성보다는 펀드라는 선거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거가 끝나면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을 받거든요. 그 보전 받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근데 사실 돈 빌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단돈 10,000원이나 1,000원이나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하지 그냥 뭐 막 쓰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네네. 근데 우영천이라는 후보에게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뭐 투자하신 물론 거네요. 돌려받지만 진짜. 예. 그러다 제가 떨어지고 도망가 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네네. 요즘 돈 떼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쟤는 될 거야. 쟤는 한번 도와주고 싶어. 아. 그래서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0원을 빌려주신 분도 있어요. 야. 근데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제가 만약 선거에 지고 안 갚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분들은 떼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도 저를 믿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펀드로서 빌려주신 거죠. 저는 그 펀드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이 저를 당선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었고요. 또 펀드가 의미가 있는 게 그 한 분이 저에게 10,000원을 빌려주셨지만 또 주변 분들한테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선거운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를 예. 통해서 우렁찬 펀드를 냈고 370표. 감 떨립니다. 살 떨립니다. 아니 원금 상환 다 해드린 거죠? 이자도 드려야죠, 당연히. 아 이자 지급까지. 네. 예. 어우. 그래도 대단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자 지급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신 의원님들 뵈면 정치에 입문한다 했을 때 같이 살고 계신 사모님들의 반대가 의외로 상당합니다. 혹시 댁에 계신 사모님은 반대 없으셨는지요? 반대는 없었어요.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를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고 언젠간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걸 알았고 네. 또 막상 이제 해고당하고 복직을 했는데 또 그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나는 출마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열심히 도와줄게 해서 열심히 뛰었고 초선 나와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 이제 구의회 의장님께서 출마하셔서 대다수는 이제 그분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유권자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먼저 출연하셨던 우리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우영찬 부의장님께서도 최고의 복을 가지셨습니다. 최고의 아내복. 예,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비밀 연애를 하셔서 예, 그렇게 멋모르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앞서 그 정치인 아내로서의 그 내조도 그렇지만 잠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니를 또 이렇게 직접 봉양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게 당시에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신혼 때이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럼? 그 한 살 때부터 이제 키웠으니까 제가 네. 아들을 빼앗긴다는 질투감, 그 다음에 이제 또 막내 계속 아들아.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저보다 우리 와이프를 더 의지하고 정말요. 예. 그랬을 정도니까요. 자, 최고의 지지자이자 또 1호 팬 우영찬 부의장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워낙 표현이 좀 적극적이세요,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사랑, 애정 표현도 좀 많이 하셨는지, 연애 때부터 이렇게 좀 기억을 더듬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PD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었고 정치인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많이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랬겠네요. 다행히 좀 부부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한 게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이제 모든 집합 행사가 없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만남을 자제하는 분위기니까 그때 아마 저희 부부는 코로나 때가 제일 행복한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게 코로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무조건 행사장을 나가야 되니까 네네. PD 때도 주말에 공개방송부터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참 많이 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드라이브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코로나가 준 유일한 복은 와이프하고 참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는 거. 늘 고맙게 얘기하고 또 매일 저녁에는 또 한 30분에서 1시간씩 서로 얘기도 하고. 정말요. 네. 아주 바람직하십니다. 그 비밀 연애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뭐 필답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든가 편지 같은 거는 좀 그런 거 써보셨을까요? 전혀 없었죠. 없으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편지가 생애 처음 쓰는 편지라고 보면 될까요? 진짜 그런데요. 아, 생각해 처음 써봤냐라는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써본 적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편지엔 어떤 마음을 담으셨을지 무척 기대됩니다. 우영찬 부의장님의 아내에게 쓰는 편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연경 씨, 97년 외환위기를 앞두고 결혼해서 참 어려운 신혼 시절을 거쳤네요. 단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했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도 미안합니다. 경기방송이라 먼 직장으로 인해 제대로 집안일도 못 돕고 육아 독박 쓰게 하고 그리고 해고와 복직과 3번의 치열한 선거 매 순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들의 행복도 조사에서 상위 1%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대학원생 아들이 우리 집은 지금 생각해보니 참 신기했다고 집에서 큰소리 한 번 안 냈다고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고마웠다고 다 우리 김연경 씨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전에도 여기까지만. 네, 아니 어머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저보다 우리 아내를 찾았다는 게 참 감사하죠. 김연경 씨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미인이시네요. 편지 들으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또 아이가 어렸을 때 또 세 분의 또 사진도 함께 나오고 봤는데 참 갑자기 미인이시고요. 제가 눈물이 난 게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전에 굉장히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때 저는 끝까지 오히려 못 알아보셨나요? 네. 내 아내는 알아보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냥 눈빛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또 고령의 시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늘 집에 오지 않는 남편 독박 육아에 사모님께서 참 네. 여러모로 힘드셨을 거라는 짐작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효부이셨고 어머니를 잘 모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을 무척 의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덕분에 효도를 대신 좀 많이 하셨네요, 사모님께서. 그렇죠. 예. 네. 예. 우리 어머님이 행복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님의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놨는데 보고 싶죠. 자, 분위기를 이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시의원 3선 연임에 성공하셨습니다. 제11대 서울시 특별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또 맡아주셨는데요. 자, 주요 핵심 활동들을 꼽으신다면 어떤 것들? 일단 양천구는 공항 소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문제, 그 중에서도 전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항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굉장히 낙후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공항이 있으면 고도 제한이 걸리거든요. 높게 아파트를 질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고 있어요. 2011년에 50만 명이 되었던 양천구인데 지금 43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제 공항 문제가 있고 공항으로 인해서 전철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철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같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공항 소음 문제, 두 번째는 목동선으로 대표되는 전철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재건축 문제. 목동 아파트과 그다음에 양천구 여러 지역의 재건축 문제를 핵심 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목동선, 또 대장 홍대선, 강북 횡단선 조속히 착공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대장 홍대선은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 정도에는 이제 달릴 것 같은데 30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한 31년 정도에는 이제 대장 홍대선은 다닐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연이 있더라도. 예. 네. 일단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공사 착공까지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 좀 원자재 수급 문제나 공기 중에 어떤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장 홍대선은 달립니다. 근데 목동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자 사업자가 없어요. 대장 홍대선은 이제 현대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목동선 같은 경우는 그 기업체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9년에 저희가 서울시 재정 사업을 하자라고 방향을 잡았고 그게 국토부에서 반영이 됐고 지금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국가를 상대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양천 지하철 시대라는 시민단체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국가를 기재부를 압박해서 양천의 전철이 달리게끔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계시고 또 달리실 우리 의원님 이제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기평가 시간인데요. 그간의 의정 활동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주는 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을 왔으니까 50점이고 100점을 위해서 늘 뛰고 있는 51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라고. 뭐 저는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 판단은 제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건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결과적으로 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이 안 됐고 목동선도 아직 착공을 약속드리지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아직 시원하게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풀어야 될 과제가 아직은 반이 남았기 때문에 51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9점 채워야 합니다. 이제 네. 앞으로 또 갈 길이 또 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어떠한 역할을 주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은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만일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양천을, 대한민국을 정말 멋지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저희 가족사진 함께 하신 소감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어머님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우영찬을 선택하고 지지하고 기대해 주신 우리 소중한 유권자,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기회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영찬 의원님, 저희 가족사진도 언제나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은 결코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거나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생각하고요, 또 느끼고 또 말로써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BTN 특별기획 가족사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